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냉방도 복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에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저는 이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누진제가 왜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용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원론적으로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걸 쉽사리 폐지를 못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은 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고민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걸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지만 제일 잘 정리된 이야기를 제가 배우는 것은 곽상원 변호사 요즘 많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분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더 완성이 되면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는 따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니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누진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사실은 오늘 원래는 삼성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제 했어야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제 사정으로 녹음을 못했고 일요일에 미리 녹음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은 삼성 규제 완화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취재가 조금 덜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여서 단지 외형상 언론에 보도된 부분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 중이고요. 녹음을 하는 요 시간까지 완벽하게 취재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여유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쯤이면 어떻게든 이런저런 경로로 확인을 좀 거친 후에 삼성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세한 소식은 브리핑 앞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을 것 같은데요. 현행 3단계 누진 구간을 100kWh씩 늘려나간다는 거죠. 7, 8월 2달 동안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이 2,761억 원 정도 되고 가구당 평균 한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대목이 중요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등등 이런 사회적 배려 계층에 원래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7, 8월에 추가로 30% 확대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냉방도 복지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안이 옳고 그르고 혹은 요 안이 충분하고 충분치 않고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지더라도요. 또 누진제가 근본적으로 옳고 그르고 요 이야기도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만 정부가 이런 발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을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너지는 특히 부익부, 빈익분 문제가 심각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건 이런 제도를 발표할 때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때 정부의 시선이 제일 먼저 이 문제로 누가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을까 여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 취약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취약계층과 빈곤층의 시선이 먼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부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미리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이렇게 짜친 이야기까지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아닌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그런 주장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특히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누진제가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데 그 기사를 찾아보면 김병준 위원장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긴 셔츠를 입고 넥타이까지 꽉 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물론 그 사진이 누진제 폐지 포퓰리즘 발언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 발언은 어느 식당에서 한 거고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김병준 위원장 사진을 최근 걸 아무거나 골라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김병준 위원장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다른 사진을 찾아보세요. 김병준 위원장 최근 찍힌 모든 사진이 다 대부분이 긴팔 셔츠에 타이를 메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아무거나 고르다 보면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서 한 첫 회의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였고요. 그 회의에서 누진제 완화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 장면을 찾아보면 회의 참가자들 중에 한 명도 타이를 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단추를 다 끌어놔요. 절반 정도 참석자들은 반팔 셔츠를 입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쇼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쪄 죽는 더위에 에어컨도 못 켜고 집에서는 어떻게든 전기요금 좀 아끼려고 홀딱 벗고 다니는데 그 고통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장소가 워낙 시원하니까 냉방이 잘 되니까 그냥 긴팔 입고 타이 메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전기요금 누진제 같이 국민들의 고통과 밀접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정식으로 사진 기자들 있는 곳에서 복장이라도 노타이 차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6년에 무지하게 더웠죠. 이때도요. 그런데 8월 11일에 박근혜가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 등등등을 청와대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보면 박근혜는 분홍색 긴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정현도 긴팔의 셔츠에 양복 외투까지 다 입고 회동을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긴팔 입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전기요금 인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복장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시원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걔들이 그 자리에서 오찬에서 뭘 쳐드시느냐. 송로버섯하고 샥스핀을 쳐드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저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걸 떠나서요. 정치를 한다는 놈들이 저렇게 감수성이 떨어지느냐. 이거 보다가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고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이 당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도 가뭄, 혹서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땐 감선령을 내렸다. 임금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조선시대 임금도 알았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 캐비어, 송로버섯 등 초호화 메뉴 저런 거 먹으면서 서민 가정 전기로 6,000원 깎아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거군요. 고작 몇천 원 가지고 징징대는 서민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송로버섯 쳐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와대나 여의도 정당 당사가 시원한 거 저도 압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그래도요. 적어도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송로버섯을 드셔도 좀 몰래 쳐드시든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긴팔 입고 송로버섯 쳐드시면서 전기요금 6,000원 깎아준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감수성으로 무슨 정치를 하냐고요. 이게 정말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자, 이제 뭐 너무 사소한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담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전기요금에 관한 아주 특이한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자 기사인데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심지어 제목이 에어컨 빵빵한 은행에서 쉬었다 가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요지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8월 31일까지 은행 영업시간 동안에 전국 6천여 개 은행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전국 어느 은행 지점을 가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만들어졌다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은행연합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렇게라도 쉴 자리를 마련해 줘야죠. 이게 정부 관계자들 공무원들의 관심사가 이래야 됩니다.
아주 잘하는 건데 이 뉴스가 왜 슬펐냐면 가정을 우리는 보금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금자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새가 알을 낳거나 길들인 곳 1번, 2번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이 지옥 같으면은 그건 가정이 아니네요. 보금자리가 아닌 거죠. 적어도요. 보금자리의 가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 말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머무는 가정, 보금자리는 내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고요. 쉼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집이 아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폭염에 아늑한 곳을 찾아서 휴식을 하려면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류 경제학은요. 시장이 모든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의 기본은 세상의 재화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무한적 막 낭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이택 기능을 제대로 하면 한정된 재화를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비누를 1년에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요걸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에 200만 개 생산하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에 너무 더워서 국민들이 샤워를 많이 해서 비누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개고생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동서냉전 한창일 때 우리 신문에서 매일 대문짝만하게 쓰던 사진이 소련 같은 나라는 비누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저렇게 길게 서 있다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련이 설마 비누 만들 실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개수를요. 그러니까 완벽한 국가경제 계획 체제에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중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갑자기 비누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비누 가격이 올라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밤새 공장을 가동해서 비누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다시 비누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적절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시장과 가격이 기능을 하면 비누는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 딱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이제 뭐 비누 3장씩 쓰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은 비누를 아껴 쓰고 이래야 한정된 재화가 낭비가 안 된다가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설명이죠. 근데 저는 시장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의식주하고요. 생사에 관한 문제가 되면 시장은 전혀 효율적으로 재화를 분배하지 못해요. 간단히 생각해서요. 누진제라는 가격 시스템이 바로 전기 수요와 공급을 가격으로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보금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 보러 가야 되는 은행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겁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는 효율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걸 효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편의점들이 도넛을 팔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도넛을 다 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요. 왜? 고객들에게 제일 신선한 도넛을 주자. 이게 그 편의점의 방침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반대편 아프리카로 가보면 24시간 지난 도넛이 아니고요. 24일이 지난 도넛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성적으로 안 이상한가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요. 한쪽에서는 그 버리는 음식조차 없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우 효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편의점은 도넛을 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편의점들이 도넛을 아프리카에 보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버리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시장 경제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민중들 돈이 없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것도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곡물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곡물 시장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심장을 동원해 보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이걸 과연 효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내일 삼성의 규제 완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취재가 돼서 의약품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 측이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요.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거요. 이거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무지하게 비쌉니다. 왜냐? 제약사들이 일부러 대량 생산을 안 합니다. 이게 대량 생산해서 약값을 싸게 매겨봐야 어차피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시아 민중들은 그 싼 약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못 팝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파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형성 가격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심장으로는요. 그 약 몇 알 먹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수십만의 민중들이 그 약값 때문에 오늘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과 가격에 효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의식주와 생사,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비누는 안 쓰고 살 수 있잖아요. 휴대폰은 안 쓰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굶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에너지 문제를 보시죠. 자, 돈이 없으면 에어컨 틀지 마라. 그래야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 분배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 정도 폭염이 되면 사람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건 단지 시원하게 지내는 사치제의 문제가 아니고 민중들의 생명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논리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들면 진짜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워서 죽는 사람 나올 것 같으면요. 국가가 개입해서 빈곤층 폭염 대책 세워야 돼요. 누진제를 폐지하건 한시적으로 경감하건 해야 됩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줘야 됩니다. 한쪽은 음식을 버리고 한쪽은 굶어 죽고 은행은 시원한데 보금자리는 쪄 죽을 것 같고 이걸 효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진제에 대해서 세세한 옳고 그름은 제가 잘 몰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적어도 의식주와 생사에 관한 문제의 공공성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고 100% 민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시적 요금 인하가 가능했겠습니까? 죽어도 안 했겠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수돼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의식주와 생사에 관해서는요. 이번 누진제 완화를 계기로 공공의 영역에 대한 사회의 깊은 고민과 합의가 좀 더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로 좀 간절해져서 오늘은 누진제 완화를 계기로 공공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연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